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너무 훌륭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로 젊은 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으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왜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암을 진단을 받았을까? 그 다음에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젊으면 좀 안 좋다던데 정말 그런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연구는 1986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저널에 실린 연구고, 여기가 나이예요. 이게 30세 미만이고, 여기가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생존율, 제가 이제 오늘 막 생존율, 재발률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데 이제 무서운 말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 비해서 젊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조금 낮습니다. 30년 전의 연구였고, 언제쯤 재발이 많이 되는지를 봤더니 수술 후에 5년 이내가 많고, 특히 한 2년 이내에 특히 이 30에서 34세 젊은 환자들의 재발률이 조금 높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제 그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건가, 그런 연구들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죠. 3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치료의 발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더 나쁠까요? 그래서 이건 2010년도, 2015년도 미국에 있는 아주 대규모의 암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이고요. 이 보라색이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의 생존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단 당시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들의 그 생존율이 다른 나이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젊으면 정말 위험한가 보다.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는 암이면 정말 무섭다 생각을 해서 특히 젊은 환자들은 모든 치료를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게다가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암 치료도 하고 가능한 치료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암을 진단받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몇 기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 다음, 왜 몇 기인가가 궁금할까요? 그쵸. 이제 혹시나 내가 이제 치료 후에 나쁜 게 또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몇 기인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입원해서 이제 보시면 막 교육을 많이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유방암이시지만 이렇게 이제 4가지 크게 줄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같은 유방암에서도 2가지 마커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남자는 굉장히 드물어서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 헐투라고 하는 공격적인 성격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4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고, 이 타입에 따라서 약간 치료나 예후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봤더니 내가 똑같은 조건인데 나이가 젊다고 위험한가,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다 따져보면 좀 어떨까 해서 봤더니 그냥 나이만 놓고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헐투라고 하는 공격적인 성격의 암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3중 음성, 이 모든 마커가 없는 3중 음성 암도 조금 많고,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암이 발생을 했을 때 헐투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성격의 암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조금 진행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나이만 가지고 그게 더 위험한가, 아니면 똑같이 치료를 받아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나눠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체와 상관없이 헐투가 있는 암에 대해서 보면 아까 다시 보라색의 그래프는 일반적인 유방암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상의 그런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그래프가 조금 더 낮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치료를 조금 덜 받거나 항암 치료를 안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헐투가 양성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치료를 조금 덜 받게 되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헐투가 양성인 젊은 환자는
다른 나이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의 타입, 삼중 음성 또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혈투가 없는 그런 암에서는 어떤가? 일단 보면 보라색이 나빠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그 다음에 그 몇 기인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다 따져서 보면 삼중 음성은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다 맞춰 보아도 혈투가 없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젊은 환자는 약 1.3배 정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 조금 더 재발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공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수용체 양성이고 혈투 음성은 조금 순환암이라고 했는데 왜 이 암이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안 좋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들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조직을 기증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임상 의사들은 이제 어떤 점이 이 젊은 환자들이 안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건 뭐냐면 난소가 튼튼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나도 다시 난소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9살이면 항암 치료 후에 생리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35살이면 항암 치료 후에도 생리가 돌아오고 약을 5년을 먹어도 생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아직도 난소가 튼튼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쁜 소식인가? 자세히 보면 이건 아산병원 자료인데요. 2003년하고 2009년, 89년하고 92년에 환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재발률이 있었는지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다행히 이런 타입에서 이런 생존율은 좋아졌어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살펴보면 과거에는 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무조건 많이 했었는데 이런 타입에서 항암 치료가 줄었고 오히려 호르몬 치료가 늘었고 특히 난소 억제 주사제 치료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항암 치료를 무조건 했던 이유가 젊으니까 또 재발률이 좀 많다고 되어 있으니까 항암제를 많이 했고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한 환자들이 조금 더 재발이 적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항암 치료를 해서 난소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타입에서는 반드시 힘든 항암 치료를 하기보다는 똑같은 효과가 있는 난소를 재워주는 주사, 머리가 빠지지도 않고 많이 힘들지도 않는 그런 치료를 오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환자분들도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치료 방법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연구는 10년 전에 시작을 했었고 작년에 좋은 결과들 8년 재발률에 대한 결과가 나왔었고요. 항암 치료 후에 또는 그냥 치료 후에 타목시펜만 쓰는 환자에 비해서 여기에다가 난소 억제제에다가 타목시펜을 쓰거나 난소 억제 주사제에다가 다른 항호르몬제를 했을 때 더 재발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은 결과들을 발표를 했었고 이런 연구는 한국에서도 시작이 됐어요. 200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냥 타목시펜만 쓰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 후에 생리가 돌아오면 타목시펜에다가 난소 억제 주사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생존율이 좋은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결과예요. 방금 보여드린 한국 데이터는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공식적으로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유방암이고 혈투가 없는 그런 암인데 치료 후에 생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그런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거나 아니면은 그 임파선인의 전이가 있거나 사이즈가 좀 큰 암들은 아무래도 난소 억제 주사제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생리가 없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태까지 연구의 결과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세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 연구들은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연구는 항암 치료 때부터 난소 억제 주사제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연구는 항암 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생리가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난소 억제 주사제를 했고
한국에서 시작한 연구는 항암 치료 후에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 사이에 생리가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난소 억제 주사제를 시작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연구는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랑 동시에 해도 되고 끝나고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 연구는 난소 억제 주사제를 5년을 사용해요. 이 한국에서 시작한 연구는 기다리다가 생리가 돌아오면 그때 2년 정도 난소 억제 주사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5세예요. 이기 중반이고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혈투가 없는 그런 암이었고 6개월의 항암 치료 받고 났어요. 제가 언제부터 난소 억제 주사제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연구처럼 바로 하는 게 좋을지, 기다렸다가 생리가 돌아오면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 한국에서 한 연구에서 추가 결과를 잠깐 보면 내가 언제쯤 생리가 돌아올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생리가 돌아오는 확률을 보면 굉장히 나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 35세 미만의 환자인데 5년 이내에 생리가 돌아올 확률이 91% 정도 돼요.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 45세 후 환자는 5년 정도 기다렸을 때 생리가 돌아올 확률이 33%입니다. 그럼 나머지 67%의 환자분들은 사실 생리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고 언제쯤 돌아오나 봤더니 항암 치료 끝나고 1년 이내 돌아올 확률이 제일 많았고 45세 후 환자들은 돌아올 확률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몇 배나 높은가를 봤더니 45세를 1이라고 했을 때 36세 후 환자는 약 6배 정도 생리가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난소 기능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45세 후 환자는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봤다가 생리가 돌아오면 그때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이제 배 주사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늘도 조금 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67%의 환자는 주사를 안 맞아도 생리가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기다렸다가 돌아보는 게 낫고 그럼 내가 35세고 같은 조건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 병원은 6개월에 한 번 오잖아요. 사실 언제 생리가 돌아올지 매번 체크를 하진 않고 확률적으로 조금 높으니까 젊은 환자분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전 강의에서 고범석 선생님께서 환자의 삶의 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최근에 그 암에 대한 치료는 무조건 하는 치료보다는 가급적이면 환자가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중요한 연구에서 이 파란색이 35세 미만의 환자분인데 이 연구에 동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연구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사를 맞느니 그냥 난소를 제거하겠다 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가장 불편해하는 게 주사 부위의 불편감. 과거에는 대부분 아산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2년을 맞았습니다. 2년 맞는 것도 쉽지 않으시거든요. 4주에 한 번씩 24번이나 맞는데 이제 그걸 5년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사 부위에 불편감이 많았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 얼굴 화끈화끈거리고 막 땀나고 특히 밤에 땀나고 이런 게 특히 젊은 환자에서 많이 심하게 보고가 됐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돼서 폐경이 돼도 힘든데 서서히도 아니고 갑자기 난소 기능을 중단을 했을 때 몸에서 그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오는 증상들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 좋은 약도 환자가 잘 드셔야지 치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프는 이제 아산병원 환자분들의 데이터인데 이 분홍색이 실제로 이제 환자 수 보시면은 이제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이 파란색의 그래프는 우리가 5년을 처방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1800일을 먹어야 되면 그중에 환자분이 실제로 약을 1000일만 타간 거예요. 6개월치 약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 약 3개월치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걸 다 세서 드리는데 남아있다는 뜻은 안 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타가셔도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안 타가셨다는 거는 이제 안 드셨다는 걸로 간주를 하면
이제 가장 치료를 잘 하시는 40대 후반, 50대 환자분들에 비해서 젊은 환자분들은 약을 안 타가는 확률이 이만큼 높고, 그거를 보면 이렇게 잘 타가시는 환자분들의 그룹은 이 40대에서 40대 후반, 50대가 많고 젊은 환자들은 적고요. 약을 많이 안 타가시는 분들의 확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젊은 환자들이 많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재발의 확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젊은 환자분들이 왜 약을 잘 안 타가시고 약을 왜 잘 안 드실까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이제 외모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제 약에 힘들어서 이제 안 드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환자들을 위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고요. 언제부터 아마도 이 연구들은 항암 치료와 동시 항암 치료 이후에 거의 바로 또는 지켜보다가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치료들은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병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상의를 해주실 거고, 누구를 아마도 35세 미만의 젊은 환자분들은 일찍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아마 그 이상의 환자분들은 아주 초기인 환자분들은 사실 재발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다 감수하고 5년의 치료 또는 최소 2년의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중등도 이상이거나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그리고 얼마나 아마 최소 5년을 쓰는 게 현재까지 작년에 발표된 연구이지만, 사실 한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못한다면 지켜보다가 2년 정도 치료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이 아무리 좋아도, 치료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먹으면 그 치료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이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젊은 유방암 클리닉을 야산병원에서 시작한 게 2011년이었는데, 그땐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나이는 제가 그 사이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오늘 이렇게 사회보험 선생님들처럼 인상 강사였는데 지금 이제 부교수가 됐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나이에 결혼을 이 나이는 젊은 환자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직장에서 새로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꿈을 펼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소중한 그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와이프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방암을 벗어난 이슈들이 그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병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맨 처음에 병원에 오면 진단받는 수술, 항호르몬 치료 또는 아까 김정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전신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 결정 과정, 그다음에 고범석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가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치료로 인한 젊은 환자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치료로 인한 부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임신에 관한 중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치료와 동시에 임신 관련 상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건지, 만약에 바꾼다면 그거를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는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이 젊은 환자분들이 다른 건가, 이런 거에 연구를 하려면 여러분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나 설문지 이런 참여가 중요하고요. 이런 연구는 이제 환자를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심포지움, 아니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만 자꾸 하나, 하지만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환자분들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산병원 홈페이지 보면 동영상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보셔서 피드백도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우신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구자로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는 그런 코호트 연구가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병원 이렇게 젊은 유방암 클리닉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산병원이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아산병원에 오진 않잖아요. 올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환자들이 같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이런 데에서도 펼쳐서 같은 연구와 치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